자,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우리 온대기후까지 봤고, 지중해성 기후 다시 한번 강조, 여름 고온 건조. 자, 우리 냉대기후 볼게요. 자, 밑줄 쫙. 냉대기후는 큰 연교차. 큰 연교차. 그리고 추우니까, 자, 창문이 작고, 자, 폐쇄적 가압 구조. 폐쇄적. 창문이 작고, 폐쇄적 가압 구조고요. 자, 이거 중요한 게 이거야. 이제 냉대기후에서 중요한 거. 너희 냉대기후에는 침엽수가 나타나거든? 그래서 침엽수의 특징은 뭐냐면 이 뾰족뾰족한 거지.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침엽수가 아주 큰 지역에 분포하는 지대를 타이가 지대라고 해. 그 침엽수가 분포하는 지대를 자, 타이가 지대라고 할 거고, 이 침엽수가 나타나는 이 타이가 지대가 세계적인 임업지역이야. 자, 세계적인 임업지역인데 왜 그런지를 좀 알아야 돼. 이거 서술형도 잘 나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수종이 단순하고, 자, 대소비지가 가깝다. 그래서 운송비가 적게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적도를 부분으로 해서 여기 이제 열대기후 지역에도 큰 밀림이 있잖아. 근데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나무의 종류가 너무 많아. 근데 종류별로 용도가 다 틀리지. 그럼 만약에 이 열대기후 지역에서 만약에 책상을 만드는 나무를 벌목하고 싶다면 그 중에 골라서 벌목을 해야 되고, 그걸 또 운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소비지가 대부분 중위도 국가의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잖아.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런데 여기 이 냉대기후 지역은 주로 이제 시베리아 이쪽이잖아. 대륙의 내부에 있지. 그리고 냉대기후 지역의 그 침엽수는 그냥 수종이 딱 한 개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배도 다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배서 유럽까지 그냥 기차나 육로로 운송하면 되잖아. 소비지가 가까워서 운송비가 적게 든다. 두 가지만 체크해. 수종이 단순하다는 얘기는 경제성이 높은 거야. 자, 수종이 단순하다는 얘기는 경제성이 높다. 그리고 대소비지가 가까워서 운송비가 적게 된다. 그래서 세계적인 임업지대. 자, 이 정도 확인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한대기후가 있는데, 자, 이 한대기후는 너네가 알고 있는 뭐 에스키모 이런 사람들 사는 데인데, 자, 한대기후는 또 원래 시험에 뭐 툰드라 기후랑 또 빙설기후라고 나누는데, 그거 몰라도 돼요. 빙설기후 몰라도 되고, 일단 툰드라 기후 좀 설명할게요. 자, 한대기후 봐봐. 자, 수력, 그 다음에 농사가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술록, 유목. 그래서 주로 동물에서 얻은 털옷이나 가죽옷을 입고요. 주로 식사는 육류, 날고기 또는 밑줄, 저장음식, 육포, 저장음식.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 툰드라 기후 지역에 주로 인간들이 사는데, 빙설 기후는 북극에 인간 살기가 불가능해. 그런데 이 툰드라 기후의 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땅이, 자, 이게 지표인데, 지표의 위쪽은 활동층으로 되어 있고요. 자, 바로 지표 아래쪽은 영구 동토층이야. 몇십만 년간 얼음인 거지. 그냥 영원히 녹지 않는, 자, 동토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 툰드라, 한대기후의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도 이 활동층이 있지. 여기는 여름에 약간 땅이 녹아. 그리고 이게 좀 이끼 같은 게 약간 자라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활동층은 여름에 약간 녹는데 영구 동토층 좀만 파고 들어가면 영원히 녹지 않는 땅이지. 그래서 만약에 집을 그냥 활동층 위에다 집을 지으면 여름철에 이게 약간 녹으면서 집이 흔들리거나 쓸려 내려가. 그래서 여기서도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파이프를 영구 동토층까지 박는 거야. 파이프를 영구 동토층까지 박고 그 위에 집을 짓는다. 되니? 그래서 여기도 꼭 하나, 이 한대기후 툰드라 지역에도 무슨 가옥이 나오냐면 고상가옥이 등장해요. 고상가옥이 나온다. 자, 이거 거의 고상건물 밑줄. 고상건물 밑줄. 오케이? 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고산기후 있지. 자, 저희도 적도 부근의 고산지역 안데스 밑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상춘기후가 나타난다.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후와 생활과 관련된 그림들이 있어. 자, 첫 번째 열대고산가옥 그림 체크하시고, 자, 건조기후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이거 알아나? 얘들 아까 건조기후는 무슨 기후랑 무슨 기후 있다? 두 개. 영광수량이 250mm 미만이면 사막기후, 그렇지? 그리고 250에서 500 사이면 스텝기후라고 그랬지. 여기는 나무 같은 게 별로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주로 흙집. 그 덥기 때문에 비가 적어서 너네 그 그림 보면 지붕이 어떠니? 평평하죠. 지붕이 평평하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햇빛이 너무 뜨겁잖아. 그래서 보통 흙집을 지으면 흙집 간에 아주 간격을 조밀하게 치워. 왜? 그러면 여기 조그만 통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통로들이 그늘이 지잖아. 그래서 그늘을 만들려고 집 간 간격은 되게 조밀하게. 그 정도 하게. 자, 그 다음에 건조기후 지역의 의복을 보면 얇고 헐렁한데 온몸을 뒤덮고 있다. 요거 하게. 그 옆에 이동식 가옥 있죠? 옆에 씁니다. 게르. 이동식 가옥, 몽고의 대표적인 게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지형과 인간생활 보면, 자, 뭐 산지지역, 밑줄, 밭농사, 인간의 거주 분리, 평야지역, 인간 거주의 유리, 농경, 도시와 교통로 발달, 자, 해안지역, 어업, 양식업, 관광사업, 대규모 항구, 그리고 초원지역, 유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그 밑에 있는, 자, 세계의 다양한 자연경관인데 일단 체크할 거 이거야. 자, 노르웨이 별표 칠게요. 나중에 노르웨이 위치까지 알아야 돼. 자, 이제 뭐냐면 노르웨이 체크할 건 뭐냐면 노르웨이 나오면 무조건 빙하지역. 자, 노르웨이 나오면 무조건 빙하지역인데, 자, 이거 말하나? 이 거대한 빙하가 과거에, 자, 지구가 약간 온난화로 빙하가 이동하겠지. 그러면 거대한 빙하가 이동하는데 빙하의 표면은 V자야 U자야? 거대한 빙하의 표면 U자일 거 아니야. 그래서 빙하가 이동을 하면서 침식을 하고 그 결과 U자형 계곡이 등장하죠. U자형 계곡. 여기까지. 자, 그래서 거기 노르웨이 봐봐. 자, 피오르 해안 꼭 외우시고요. 빙하 동그라미 침식 밑줄 U자로. 피오르 해안, 그 다음에 빙하의 동그라미 침식, 그리고 U자로. 시험에는 노르웨이는 빙하 지형이다 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피오르 해안 나오고 침식에 의한 U자로 이 정도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자, 화산 지형의 대표적인 지역은 아이슬란드가 나올 거야. 자, 아이슬란드 위치 나중에도 체크할 건데 아이슬란드 나오면 무조건 화산 지형. 그럼 화산 지형이면 화산 폭발 앤드 지진이지. 그래서 밑줄 치자. 간헐천, 오로라, 지열발전소 백야. 네 가지 꼭 외워야 돼. 그런데 이 화산 지형이 나오는 지역이 또 하나가 있어. 호주 옆에 뉴질랜드가 있어요. 자, 뉴질랜드에도 화산 지형이거든. 그럼 구별할 건 이거다. 아이슬란드와 뉴질랜드의 공통점은 화산 지형인데 아이슬란드는 지열, 그 다음에 오로라, 백야, 그 다음에 간헐천이 나오지. 그런데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있잖아. 그래서 지열 발전과 간헐천은 나오는데 오로라랑 백야는 안 나와. 오케이?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지열 발전과 간헐천만. 근데 아이슬란드는 거기다가 오로라, 백야까지. 나중에 지도에서 아이슬란드의 위치, 뉴질랜드의 위치까지 체크해야 돼. 자, 그리고요. 자, 중요한 거. 자, 이거 봐봐. 너는 이 석회암이라는 암석이 있는데 석회암은 어떤 놈이냐면 물을 만나면 녹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용식이라고 해요. 자, 석회암이 물을 만나면 녹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석회암 안에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이 있어. 근데 탄산칼슘은 물을 만나면 녹거든? 그럼 너네 생각해봐. 자, 땅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땅 안에가 거대한 석회암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비가 오지. 그러면 빗물이 지하로 들어와서 지하수로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석회암과 만나면 녹겠지. 그러면 땅 안에 석회암이 있으면 거대한 뻥 뚫리면서 석회 동굴이 형성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단양에 가면 이런 석회 동굴 많거든? 근데 우리나라 석회 동굴이 이렇게 있는데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베트남 지역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이 석회암이 물을 만나서 녹는 걸 용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물을 만나 용식돼서 생긴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할 거야. 카르스트 지형. 근데 베트남에는 아주 거대한 석회암 덩어리들이 이렇게 산처럼 있었는데, 자, 과거에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석회암이 녹고 이런 걸 해수면이 상승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은 베트남의 바다에 가면요, 이 석회암들이 거의 기암괴석처럼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사람들이 여기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배 타고 다니면서 관광지가 됐죠? 그래서 베트남에 이렇게 바닷가에 거대한 기암괴석의 석회암 지대를 우리가 그 지역의 이름이 할롱베이거든? 그래서 할롱베이의 카스트 지형을 탑카스트라고 해요. 탑카스트. 그래서 이거 베트남 열대기후 앤드 카스트 지형까지 시험에 잘 나와. 오케이? 나중에 이거 위치도 체크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는 아까 봤던 노르웨이 위치, 아이슬란드 위치, 뉴질랜드 위치, 그 다음 베트남 위치 다 체크해야 돼. 알겠죠? 베트남 이거 체크하시고, 자, 뭐 밑에 있는 인간의 노력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5번 보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시민의 권리에서, 자, 인간의 삶을, 자, 위협하는 자연재해 있죠. 자, 이것도 구별해야 돼. 자연재해도 두 가지가 나와. 자, 자연재해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기상재해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지형재해가 있어. 그래서 지형재해만 알고, 기상재해는 화산활동, 자, 지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또는 지진 쓰나미,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튀르키예가 대표적인 지형재해지. 그 다음에 기상재해는 뭐 있냐면 열대적이야. 너네가 알고 있는 뭐 태풍 이런 거. 야, 미국 남부로 가는 열대저기압을 뭐라고 부르죠? 허리케인. 우리나라로 오면 태풍이지, 그렇지? 인도 쪽으로 불어가면 사이클론, 그 다음에 호주 쪽으로 불어가면 윌윌. 이름도 나중에 구별해야 돼. 다시,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열대저기압을 우리는 태풍, 미국은 미국 남부 허리케인, 그 다음에 인도 사이클론, 그 다음에 호주 쪽 가면 윌윌. 그래서 우리는 각각 이름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명칭은 열대저기압인데 우리나라로 오는 걸 주로 우리는 태풍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열대저기압 있고요. 그 다음 밑줄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집중호우, 가뭄, 그다음에 폭설, 홍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후 또는 기상재해라고 해서 시험 문제는 섞어놓고 이게 기상재해냐 지형재해냐를 물어봐요. 오케이? 또 구별하는 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너네는 화산, 지진, 지진, 쓰나미는 지형재해지만 나머지는 모두 기상재해야. 자, 여기까지 어렵지가 않은데, 자, 이제 여기 봐봐. 적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30도가 있고 60도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죠? 대륙의 동안에 있고, 자, 그러면 자, 적도 부분에서 이제 열대저기압이 형성돼서 이제 우리나라로, 아, 뭐지? 여름에 보면 맨날 그 기상캐스터가 뭐 거대한 태풍의 눈 보여주고 막 그림 보여주잖아. 그럼 얘네들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오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왔어. 그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륙이랑 붙어 있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풍이 오다가도 대만 쪽에서 중국으로 꺾어지면서, 왜냐면 태풍은 열대저기압이니까 거대한 수증기 덩어리잖아. 그러다가 육지 위로 올라오면 급격히 쇠퇴하면서 없어지지. 그래서 우리나라로 온 태풍 중에, 그러니까 이 대륙의 동안으로 온 태풍 중에 100개가 오면 우리나라 한 10개밖에 안 와. 다행이게. 대만 거치고 중국으로 빠져나와서 중국에 피해주고 끝나거나, 또는 꺾여지면서 일본으로 바로 가지. 그래서 태풍의 피해는 우리나라 일본이 더 많잖아. 그럼 왜 꺾이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1년 내내 무슨 바람이 부니? 아까 편서풍이 불잖아. 그러니까 태풍이 올라오다가 30도 넘어가면 편서풍이 밀어주지. 그 오른쪽으로 자꾸 어떻게 되겠어? 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또 봐봐. 자, 30도에서 60도야. 태풍이 들어왔어. 그러면 태풍의 이게 이동 경로야.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데 태풍의 이동 경로. 그 태풍은 계속 이렇게 회전하거든. 자, 그런데 여기가 태풍의 눈이야. 그럼 태풍의 경로에서 태풍이 이렇게 회전할 때, 자, 계속 무슨 풍이 불지? 편서풍이 불잖아. 그러면 편서풍이 불면서
이 이동 경로 오른쪽은 태풍의 회전 방향을 계속 밀어주겠지. 그럼 이쪽은 속도가 더 빨라져, 태풍의 속도가. 그런데 이동 경로 왼쪽은 태풍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돌아올 때 편서풍과 부딪히지. 그럼 속도가 좀 느려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태풍의 이동 경로 30도, 60도, 북반구의 30도, 60도 대에서 태풍의 왼쪽을 가항반원이라고 불러요. 항해가 가능하다, 가항반원. 그런데 태풍의 우쪽은 위험반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람 세기가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이제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성공을 한 거야. 그래서 너는 요트를 샀어. 그리고 이제 태평양으로 나갔어. 그러면 혼자 막 이제 와인 마시고 샴페인 마시고 지랄하는 거야. 난 성공했다 그러는데 갑자기 잠이 들었다? 깼는데 갑자기 일기예보에 태풍이 가까이 와 있대. 그럼 너희들 일기를 보는 순간 태풍의 눈 근처에서 있다면 바로 왼쪽으로 튀어야 돼, 오른쪽으로 튀어야 돼, 살려면. 일단 무조건 왼쪽으로 튀어야 살활용이 높아지는 거지. 자, 편서풍 때문에 가항반원과 위험반원이 생긴다. 여기 체크. 30도, 60도 북반구에서. 요거 서술형의 가나, 빈칸치기도 많이 나와요. 오케이? 여기까지 확인하는데. 자,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밑에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29페이지에 심화 1번부터 자, 38페이지까지 내용은 고등학교 3학년 세계지리 내용인데, 학교 개학하면 일부 학교가 이 부분을 해요. 일부 학교가. 그래서 그때 대부분 거의 안 하는데 일부 학교가 하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면 보통 프린트로 수업을 하시거든. 내가 볼 때 강남권에는 전체 20몇 개 학교 중에 한 학교가 하고 두 학교 영동고랑 한대구가 하고 분당권은 다 하는 학교는 거의 없었는데 일부는 하거든. 이건 나중에 개학해서 학교 진도 나가요. 오케이? 그때 파악하면 됩니다. 혹시 몰라서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 문제 좀 풀어볼게요. 지도의 좀 위치, 자, 확인하는 연습 좀 해볼 거야. 지도의 위치 확인하는 연습. 얘들아 2번 문제 봐봐. A 체크하자. A. 얘들아 A 어딜까? 조금만 한번 잘 찾아봐. A 쓰자. 그리스야. A는 그리스고요. 그 다음에 C 있지. C. B는 어디야? B는 몽고지. 그다음에 C는 여기 인도네시아. C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뭐 D는 D는 캐나다지. D는 캐나다. 뭐 도시 이름까지 알 필요 없고요. 그럼 캐나다는 무슨 기후일까? 대륙 내부자. 냉대기후지. 냉대기후. 그 다음에 어디야? E는 여기 안데스 산지잖아. 고산기후, 상춘기후 나오겠지. 여기 페루예요. 페루. 그래서 학교에서는 도시 이름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 대충만 알아놔. 그래서 A는 다시 봐. A는 지중해성 온대기후, 지중해성 기후. 자, B는 몽고 건조기후. 그 다음에 C는 열대기후, 인도네시아. D는 캐나다 냉대기후. E는 고산기후, 안데스 산지, 페루. 오케이? 2번 동그라미 한번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1단계 보니까 밑에 보자. 말레이시아에 콕타키나바로 되어 있죠? 열대기후.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 가는 어딜까? 일단 유목 나오면 무조건 시험에는 몽고 나와. 정확히 말하면 몽골.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지열발전소, 노천, 온천 밑줄 백야. 자, 지열발전, 그럼 화산지점하면 내가 두 군데 말면 된다 그랬죠. 어디랑 어디? 아이슬란드랑 뉴질랜드. 근데 거기에 백야가 나왔죠. 그럼 아이슬란드지. 그리고 너네 아이슬란드 A 별표, 지도에 A 별표 치자. A가 아이슬란드야. A가 아이슬란드.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동그라미 치. C는 무조건 어디야? 남아메리카 왼쪽이면 무조건 고산도시지. 고산도시, 고산기후. 7번도 좀 이따 7번도 동그라미 별표 치고요. 자, 8번에서 가 위치 체크해. 이게 바로 노르웨이지. 이게 노르웨이고요. 나는 여기가 바로 베트남이야. 지도 위치까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넘어가서 12번 봐봐.
자, 10번. 자, 10번 보면, 거기 기억에 타일이라고 돼 있잖아. 모르커. 지중해성류, 무조건. 지중해 위, 아래 모두 지중해성류. 그럼 너는 지중해성류 하면 생각나는 거 여름철 무조건 뭐, 고온건조, 수목농.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12번에 보면, 거기에 안데스 산지 지역 나오지. 그럼 무조건 무슨 도시? 고산도시. 안데스 지역 나오면 무조건 고산도시고, 여기도 햇빛이 뜨거우니까 햇빛을 막기 위해서 동그라미 쳐. 판초. 망토죠, 망토? 망토, 판초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체크하시고,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위치는 너네가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요 정도 위치 확인하고요. 그러면 확인됐으면, 자, 문제 총 15문제인데 내가 볼 때 10분이면 풀 수 있으니까, 자, 10분 안에 빨리 풀어보자. 시작. 자, 나머지 좀 일단 쉬는 시간 오답 좀 해보세요. 저기 46페이지에 테마 5번 볼게. 자, 여기 잘 나온 주제니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인데, 일단 1번 보세요.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지? 두 가지가 있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등장한 건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 중심주의라는 게 등장을 했고, 실제로 이로 인해서 인류가 비약적 발전을 하거든. 근데 그로 인한 부작용, 환경오염 같은 게 발생하니까 요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이론이 생태 중심주의. 자, 그럼 이제 인간 중심주의 기본적 내용을 봐봐. 인간 중심주의는 어떤 거냐면 자연과 인간이 있잖아. 그러면 인간과 자연을, 사람과 자연을 독립해서 보는 거야. 따로 떼서 보는 거야. 따로 떼서 보는데, 따로 뗀 이후에 어떻게 보냐면,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지배, 이용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 이거야. 인간 중심주의에 의하면 이 자연이라는 애는 단지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야.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다.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인간을 둘러싸는 자연은 인간과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분법.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고 인간은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죠. 그럼 자연은 수단적이고 도구적 존재죠. 그러면 자연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만약에 이 자연이 인간에게 유용하지, 즉 유용하다는 얘기는 이익이 되냐 이거야. 그러면 자연은 선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자연이 인간에게 유용하지가 않아, 이익이 안 돼, 그럼 그 자연은 악이 되는 거야. 따라서 모든 것을 유용성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거야. 인간에게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 즉 유용성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얘기는 인간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냐. 즉 인간에게 이익이 되면 유용하면 선이고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으면 악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주의 끝 이거야. 그러면 장점은 뭘까? 인간이 이렇게 자연을 지배, 이용해서 급격한 인류의 발전을 이뤄냈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 인류가 엄청난 발전을 했어. 부작용은 뭐야? 환경 재앙이 발생했지. 환경오염. 그 환경오염이 지금 부메랑이 돼서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로 인간에게 되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요 정도 내용만 보면 돼. 그럼 교재 46페이지로 가. 자, 의미 읽어보시고 특징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대표 사상과 별도처 이렇게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자, 첫 번째, 자, 학교 내신에서는 사상과 이름까지도 물어봐. 자,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잘 봐. 식물은 동물의 생존을 위해, 동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존재한다. 즉
결국 식물과 동물이라는 자연은 모두 인간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존재한다는 얘기는 도구지. 도구. 두 번째,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잘 봐. 신의 섭리에 따라 동물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집니다. 즉 동물은 인간의 도구일 뿐이지. 자, 세 번째, 중세 이후 근대죠. 근대 철학자 베이컨은 봐봐.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하자. 그럼 자연의 도구성을 인정하는 거고. 데카르트는 우리는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즉 우리가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고, 왜냐하면 인간은 자 정신을 소유한 존엄한 존재이지만 자연은 의식이 없는 물질이다. 자 데카르트가 거기서 중요해. 인간은 정신을 가진 존재지. 그럼 정신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를 가진 거냐면 이성을 가진 존재야. 근데 이에 반해 동물은 정신이 또는 의식이 없는 물질이지. 그럼 의식이 없는 물질 밑에다 써놓자. 밑줄 치고 기계에 불과하다 이거야.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신과 이성을 가진 인간이 기계를 집에 이용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나오면 데카르트. 인간 중심주의. 오케이? 자, 이 정도. 근데 결론은 일반적인 문제는 이 사상가들의 제시물을 줘. 그러면 인간 중심에 잡는 건데 내신에서는 사상가랑 연결하는 것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자, 평가 봐봐. 자, 긍정적 측면은 과학기술 발전, 경제성장, 인간의 삶의 풍요. 하지만 부정적 측면은 자연의 도구적 가치만 강조하여 결국 자원 고갈,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환경 위기를 초래함. 되니? 오케이.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봐봐. 이제 요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게 자, 생태 중심주의야. 그럼 이제 너네가 체크할 거예요. 그럼 생태 중심주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자, 벤다이그램을 이해하면 돼요. 자, 이렇게 자연이 있어. 그럼 자연이 이렇게 있으면 인간은 이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을 구성하는 수많은 구성 요소 중에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 구성원이기 때문에 자연을 지배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다른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 즉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바로 생태중심주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생태중심주의는 첫 번째 이분법적 사고가 안 되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이죠. 그 결과 과거 인간중심주의에서는 이 자연은 단지 수단적이고 도구적 가치만 가질 뿐이었지만 이제 이 생태중심주의는 자연은 그 자체로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 그런 거 우리가 내재적 가치 또는 본래적 가치를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너네 문제 풀 때 자연이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라는 얘기는 도구 또는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도 내재적, 본래적 가치를 가진다고 생태중심주의고. 오케이? 그래서 그냥 비교하는 내용으로 보면 돼. 따라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또 유명한 사상가가 한 명 나와. 이 생태중심주의는 사상가가 딱 한 명 나와. 아까 우리 봐봐. 인간중심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베이컨, 칸트, 아퀴나스 등등 여러 명 나오지만 여기서 누구만 나오냐면 레오폴드만 나와요. 레오폴드가 이 생태중심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인데 이 사람은 뭐를 강조하냐면 레오폴드는 대지윤리를 강조합니다. 레오폴드는 대지윤리. 그래서 이 대지윤리가 생태중심주의다. 자, 그러면 자, 교재로 48페이지 가운데 레오폴드 보자. 자, 대지윤리 봐봐. 자,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자, 자연, 즉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그 생태계를 구성한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 인간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런데 레오폴드는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무생물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 식물만이 아니라 토양까지, 무생물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그 다음 보면 공동체의 범위를 동물, 식물, 토양, 물을 비롯한 대지, 즉 대지 전체, 무생물까지 확대하려는 입장,
이를 우리가 레오폴드의 대지윤리라고 하면서, 그래서 인간은 세 번째 줄 봐봐. 생명 공동체 한 구성원이므로 생태계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의 내용 좀 볼게요. 자,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라. 즉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만 생각하지 마라. 세 번째 줄, 생명 공동체 동그라미, 통합성 동그라미, 안정성 동그라미, 아름다움 동그라미. 세 개도 많이 물어봐. 생명 공동체, 통합성,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고 선이고, 그렇지 않다면 악이야. 오케이? 이 세 가지. 이 제시문 나오면 레오폴드의 대지윤리입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거는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가 않아. 오케이? 그런데 그럼 생태 중심주의 문제점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 이거 잘 나와. 이 생태 중심주의 문제점은 너무너무 생태계 보존만 중시하다 보니까 어떠한 개발도 해서 안 돼. 즉 인간이 예를 들어 집을 지어도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집을 지으면 나무를 베야 되잖아. 그럼 생태계를 훼손하잖아. 그래서 너무너무 이 생태 중심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첫 번째는 어떠한 개발도 허용하지 않는 비현실적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지나치면 맨 마지막에 있어. 맨 마지막에 한 개. 자, 생태계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인간의 어떠한 계획도 허용하지 않는, 즉 어떤 개발도 허용하지 않는, 자, 비현실적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자, 생태계 전체의 온전성을 강조한 나머지 생태계 전체 유지를 위해서는 개별 생명체의 희생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환경 파시즘이라고 해요. 자, 파시즘은 어떤 거냐면 전체주의야. 그래서 너는 파시즘 하면 어떤 건 2차 대전 때 나치, 일본, 민족 국가를 우선시하면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했잖아. 마찬가지야. 생명 공동체 안정을 위해서는 개별 생명체 희생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그러고, 이런 파시즘이 결국 환경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환경 파시즘. 두 가지. 그리고 서술형도 잘 나오니까 생태 중심주의의 한계 두 가지 반드시. 어떠한 인간의 개발도 허용하지 않는 비현실적 측면에 나타날 수 있고, 전체 생명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별 생명체의 희생을 초래하는 환경 파시즘이 등장할 수 있다. 되니? 자, 그러면 자, 이게 계속 부딪히고 있잖아. 그러면 결론. 자, 49페이지. 그럼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는 뭘까? 그래서 결론이야. 그렇다면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는 인간과 자연은 하나의 생명체 안에 전체와 부분이 유기적 관계야. 그래서 서로 공생하고 공존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안정과 또는 자연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분법적 관계 아니다. 뭐 단순한 거예요. 유기적 관계라는 걸 깨닫고 자연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인간 중심주의는 서양에서 등장한 거잖아. 시민혁명 아니면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인류가 자연을 집에 이용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뭐를 도입하냐면 거기 있죠. 공존을 위한 노력에 자, 동양의 자연관을 가져와서 도입하자. 동양의 자연관을 도입하자. 그래서 동양의 자연관은 거기 세 가지 뭐 있어? 유교, 불교, 도교. 그런데 이 육을도는 모두 뭐냐면 공통점이 모두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네 우리 유교, 불교, 도교 다 우리 앞에서 한번 했던 내용이야. 한번 했던 내용이니까 그 내용 기반으로 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돼요.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중요한 거 동양의 자연과 유골도는 무조건 모두 다 뭐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공존. 오케이? 이 정도 확인하면 되고, 그럼 맨 밑에 보면 이제 노력 사례가 나와. 자, 첫 번째 생태통념. 이것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노력이지. 로드킬을 막기 위한 거. 두 번째 2번 별표 3개. 환경 영향평가. 이거 정말 잘 나옵니다. 환경 영향평가. 자,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파괴 방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 이런 거예요. 환경 영향 평가 어떤 거냐면, 너네 가끔 뉴스 보면 이런 게 나와. 어떤 뭐 고속 터널을 뚫어가지고 고속도로 터널 뚫으려고 했더니 환경 영향 평가를 해봤더니 거기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뭐 도롱뇽이 나왔다. 그래서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멸종 위기에 처한 도룡뇽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더 이상 개발이 불가능해요. 또는 아파트 만들려고 땅을 팠더니 밑에서 뭐 백제시대 유적지가 나온 거야. 그럼 개발도 중단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환경영향평가는 미리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평가하지 않은 거고요. 자, 너네 학교 교과서, 내 사전 교과서 중에 하나가 치코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치코운동. 한번 읽어봐. 자, 인도 벌목공들에 맞서 숲을 지키려는 비폭력 벌목반도 운동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나무를 너무 벌목하니까 시민동 단체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나무 껴안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벌목공들은 나무 벨로 못 빼는 거지? 그런 게 있다 보시고. 자, 4번도 별표. 역간척 사업. 얘들아, 역간척 사업은 뭐냐면, 얘들아, 간척 사업을 하면 갯벌을 메꿔서 농지를 만들지. 그럼 갯벌이 없어지면 환경오염이 심해지잖아? 그럼 역간척은 뭐야? 다시 갯벌로 되돌리는 거지. 그치? 역간척 사업, 갯벌 복원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생태도시, 슬로시티, 이런 거 체크하시고. 슬로시티는 일부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야. 도로에 자동차 통행을 금지해. 그럼 무조건 걸어 다니면 뭐만 타야 돼? 자전거만 타는 거지. 그치? 그런 게 대표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너네들은 총 4문제만 좀 풀고 싶게요. 1번. 그 다음에 2번. 5번. 8번. 4문제만 풀고 싶시다.